시청자분들의 요청으로 대한민국 포병 전력의 핵심을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포에 미친 나라, 포방부, 국내 일각에서 우리 군을 장난스럽게 부르는 말인데요. 그도 그럴 게 우리 군 입현재를 조금만 살펴봐도 절대 화력과 포 두 가지를 빼놓고 논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포는 우리 군에서 거의 유일하게 물량으로 다른 나라를 찍어 누를 수 있는 병과입니다. 심지어 최근 우리 군의 10년에 걸친 수건 사업이 완료되면서 2배 이상 자주포 전력이 강화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포방부가 이번엔 또 어떤 놀라운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55mm) 자주포 하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K9을 먼저 떠올릴 텐데요. 그만큼 K9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엄청난 명성을 자랑합니다. 당장 이 작은 면적의 나라에 K9 배치 추정 수량만 무려 1200여 대에 달하니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군에는 최소 1000대 이상을 보유한 넘버2 자주포가 있습니다. 바로 K55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K55를 K9 못지않게 중요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10년에 걸친 초장기 사업 끝에 노후화된 K55 물량 대부분을 K55A1으로 개량했을 정도입니다. 아니, 개량을 넘어 마개조라는 표현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성능의 자주포인 K9을 보유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 K55를 단순 개량으로 끝낼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우리 군에서 K55A1의 전력화 완료를 발표하자 다수의 전문가가 한국 포병 전력의 화력이 직관적으로 2배 이상 수직 상승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제 규모 면에서나 화력 면에서나 중국은 비교 자체가 안 되고 거의 미국을 상대로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오버스펙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우리 군에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K55A1을 전력화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자주포는 전쟁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특히 전장의 최전선을 누비는 전차와 달리 포병은 적과 얼굴을 마주치면 임무 실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원거리 화력 지원에 집중된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야전포병은 자주포와 견인포를 가리지 않고 방열과의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방열이란 쉽게 말해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 포신을 정렬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요. 수십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원거리로 포탄을 발사하는 게 곡사포인 만큼 포진지에서 아주 약간의 오차만 발생해도 타격 지점에선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곡사포는 중심점이 극단적으로 가까운 시소와 같은데요. 방열은 아주 미세한 오차도 보정하고 엄청난 반동을 견뎌야 하는 곡사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히 방열을 끝낼 수 있느냐가 곧 곡사포의 전투력을 증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 K55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방열이었는데요. 개발 당시 현수 장치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차량 후미에 장착된 스페이드라는 지지대를 땅에 박는 작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방열에 최적화된 땅만 있을 수는 없는데요. 이로 인해 K55의 초탄 발사 시간은 짧으면 2분, 길면 11분까지 걸릴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바퀴만 달렸다 뿐이지 견인포와 다를 게 없던 것입니다. 또 1986년 초도 생산된 구형 자주포인 만큼 전자장비나 자동화 장비도 형편없어서 사격 재원 입력과 포탄 장전 같은 모든 발사 과정이 수동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분당 발사 속도도 겨우 2~3발에 불과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개량 전의 K55는 단순히 1000대의 어마어마한 보유량에서 나오는 물량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요. 사실 질적 우위에서만큼은 절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한국 무기 체계의 흐름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질적인 자주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K55A1의 전력화가 완료되면서 기존 K55가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단점들이 모두 해소되었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외장은 전장 9.1m, 전폭 3.1m, 높이 3.8m, 전투 중량 27톤으로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대격변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었던 현수 장치를 완전히 뜯어 고쳤는데요. 주퇴복자 장치의 완충 장치를 2배로 늘리고 차체를 가로로 지탱하는 토션바의 강도를 대폭 강화, 전후륜에 향상된 성능의 유기압 서스펜션을 탑재하면서 차체의 충격 흡수 능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페이드 설치 없이도 포를 발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덕에 정지 상태에서는 45초, 기동 중에는 75초로 초탄 발사 시간이 비약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부 수동으로 움직였던 장전사격 단계의 전동식 유압 장치와 반자동 급속 장전 장치를 탑재해서 대부분 간소화했는데요. 특히 포탄을 올리고 버튼을 누른 뒤 장약만 넣어주면 사격 준비가 완료될 만큼 장전이 쉬워져서 분당 발사 속도가 기존 대비 2배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현대의 웬만한 자주포를 씹어먹을 만큼 훌륭한 스펙으로 다시 태어난 건데요. 하지만 고작 이걸로 K9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K55A1이 진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관성항법 장치, 위성항법 장치, 속도 보정 장치가 대대적으로 개량되면서 명중률이 대폭 향상되었는데요. 바로 K9을 현존 최강의 자주포로 만든 전자장비들입니다. 일례로 관성항법 장치 INS는 쉽게 말해 매우 성능이 좋은 자이로스코프입니다. 기본적으로 곡사포인 자주포가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자주포의 현재 위치, 좌표값과 진북 방향, 그리고 지구 수평면에 대한 고각과 경사각 등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원래는 따로 측지반을 운영해 이 모든 값을 사람이 직접 계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INS를 활용해 훨씬 빠르고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머리로 하던 계산을 컴퓨터가 담당하게 된 건데요. 그러나 INS는 계산이 반복될수록 오차가 누적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위성항법 장치, 즉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GPS가 자주포의 현재 위치를 계산해주며 INS의 누적 오차 값을 보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속도 보정 장치인 VMS 속도 감지기는 자주포 변속기의 회전 입력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INS가 자주포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데요. 즉 INS, GPS, VMS 모두 서로를 상호 보완하며 더욱 완벽한 자주포가 되도록 해주는 핵심 장비인 셈입니다. 이쯤 되면 개량이라는 말보다 새로 한 대 뽑았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데요. 게다가 우리 군에서는 K9을 운용하면서 K10 탄약운 반장갑차의 효율을 경험했고 K55A1에도 K56 탄약운 반장갑차를 배치했습니다. 기존 K55 자주포에 쓰이는 탄약의 적재와 보관은 군용 트럭을 이용했는데요. 하지만 트럭의 경우 험지주 파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적 포탄 낙하 시 유포기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K56 탄약운 반장갑차가 개발되며 트럭의 모든 단점이 상쇄된 것은 물론 기존에 9명이나 필요했던 운영 인원이 3명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처럼 K55A1은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며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마개조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K55A1의 개량 사업이 대당 겨우 10억 원밖에 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K9 자주포의 반이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세계 최정상급 자주포화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10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요. 더군다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한민국 자주포화력을 가장 껄끄러워하는 중국과 북한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10억 원의 K9급 자주포가 복사된다는데 경계하지 않을 적성국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사실 K55A1의 개량 사업을 바라보면서 가장 속이 쓰릴 나라는 따로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넘버2는 다릅니다. 우리 군의 2인자도 다른 나라에서는 주력이 되고도 남는데요. 특히 자주포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K55A1입니다. 최근 전력화가 완료된 K55A1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K55A1을 바라보는 고가운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자주포의 족보를 따져본다면 K9, K55A1에서 K55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K55의 모체가 되는 건 미국의 M109A2입니다. 1963년 초도 물량 배치를 시작한 M109는 최소 1만 대 이상 생산된 자주포인데요. 당연히 이 말도 안 되는 물량을 미국이 모두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M109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문자 그대로 뿌려대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는데요. 이 덕에 현재도 개량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용하는 자주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1980년대 초 자주포 독자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이 기술 상위 이유로 벽에 부딪히자 미국은 M109A2의 면허 생산을 제한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생산된 M109A2가 바로 K55 자주포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 자주포는 미국이 원조라는 소리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은 원숭이에서 진화했으니 모든 인종은 한 가족이다라는 말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K55부터 M109A2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국내에서 자주포를 생산하게 된 우리 군이 얌전히 K55를 M109A2 사양으로 생산할 리가 없었습니다. 초기에 K55는 비록 외관은 M109A2와 똑같았지만 내부에서는 상당한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화학전에 대비한 MBC 시스템을 적용했고 피격시에 대비해 한론 소화기와 자동 선회 장치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오죽하면 K55를 목격한 미국 방부에서 M109A2에서 두 차례나 개량된 M109A4와 동급이라고 감탄할 정도였는데요. 사실 미국은 이때부터 한국의 자주포 기술을 굉장히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굳이 K55라는 국내 명칭을 두고 저들끼리 M109A2K라는 별칭으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는데요. 정작 K55A1에 이르자 K9 기술이 접목되어 완전히 다른 자주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55A1은 한국에서나 2인자 취급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주력급을 압도하는데요. 당장 미국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위력입니다. 우선 크기에서는 K55A1이나 팔라딘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사거리는 팔라딘이 30km에 불과한 반면 K55A1이 32km의 사거리를 보이면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 성능 분야로 넘어가면 이 격차가 더욱 커집니다. 팔라딘은 아직도 포탄 적재에서부터 포탄 삽입, 장약 삽입이 모두 수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나마 포탄 삽입 단계에서는 K55에도 탑재되었던 유압식 장전 장치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마저도 급속 사격을 위해선 밀대를 이용해 완전 수동으로 장전해야 합니다. 반면 K55A1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포탄 삽입이 끝나고 승무병은 장약만 집어넣으면 사격 준비 끝인데요. 이로 인해 팔라딘은 전투가 길어질수록 운용병력의 피로도가 급증하고 발사 속도 또한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팔라딘까지만 해도 바퀴만 달려있다 뿐이지 운용 성능은 자주포와 견인포의 중간에 있는데요. 이 때문에 팔라딘은 운용에 최소 5명이 필요하지만 K55A1은 4명으로도 방열부터 사격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얼핏 작아 보일 수 있는 차이지만 전 세계적인 인구 절벽을 생각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차인데요. 그 결과 K55A1의 업그레이드를 눈여겨보고 있던 미국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주포 기술을 벤치마킹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최신형 M109A7 자주포에는 K55A1에 적용된 반자동 장전 장치가 탑재되었고 미국은 한국이 최초로 성공한 탄약원 반장갑차 운용체계까지 흡수해갔습니다. 그야말로 역수출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미국마저 탐낼 만한 무기체계가 또 있는데요. 이번엔 주력이 아닌 이성급 무기가 화려하게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차륜형 105mm 자주포 풍익입니다. 풍익은 우리 군에서 따로 개발한 자주포가 아니라 치장물자 처리되었던 M101A1 견인곡사포를 자주포로 개조한 신개념 무기체계인데요. K721 군용 5톤 트럭의 차체를 이용한 차륜형 자주포답게 시속 80km에 달하는 빠른 속도가 장점입니다. 게다가 자주포로 개조되면서 디지털 화력 통제 장치가 탑재되면서 이동 중 정지 후 초탄 발사까지 고작 1분이면 충분합니다. 풍익에 탑재된 전자장비가 포위 위치와 표적의 위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정렬까지 끝마치는 덕분인데요. 또 최대 11.3km의 사거리로 분당 최대 10발의 포탄을 쏟아내고도 이탈까지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기동력인데요. 비록 화력과 사거리가 155mm 자주포에 비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풍익은 K9, K55A1과 달리 보병부대 연대급 화력 지원 무기라는 걸 감안하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자주포지만 박격포와 비슷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운용인원 측면에서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게 상당한 이점입니다. M101A1 한 대에 8, 9명의 병력이 필요하던 게 풍익에서는 5명이면 충분해졌습니다. 심지어 이 중 2명은 운전병과 경계병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해 3명이면 포를 발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데요. 또한 경제성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풍익은 감탄이 절로 나오는 수준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보유한 105mm 포탄 재고 때문인데요. 이게 우리 군에서 풍익을 개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 군이 보유한 105mm 포탄은 340만 발이 넘습니다. 군의 주력이 155mm로 넘어가면서 105mm 포탄의 재고가 쌓이기 시작한 건데요. 문제는 포탄 재고 처리에만 신규 탄약 생산 비용의 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익이 전력화되면서 105mm 포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리하자면 보병급 연대의 화력 강화와 예산 감축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동시에 누린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군의 포사랑이 신기할 지경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풍익이 아무리 훌륭한 자주포라 하더라도 역시 화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과 기계화 부대에서 함께 운용하기에는 차륜형이라는 이동 방식이 못내 마음에 걸리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120mm 자주박격포 비격입니다. 비격은 현용 4.2인치 박격포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물건으로 기존 대비 화력은 1.9배에 사거리는 무려 2.3배까지 획기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박격포가 탑재된 상태에서 차체에 회전 없이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표적에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비격은 풍익과 달리 기본적으로 궤도형 장갑 차량이기 때문에 험지주 파능력은 물론 방어력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K2나 K21, K200 같은 기계화 부대와 동시에 적진 한가운데서 화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져 100% 국산화율을 자랑한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처럼 우리 군의 포병화력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한 결과 6.25 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던 대한민국의 근접 지원 시스템을 근간부터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조국이었던 미국마저 한국의 포병 시스템을 흡수할 정도인데요. 자주국방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끝없이 달려온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청출어람의 표본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대한민국 포방부의 명성이 지금처럼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